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대전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저 멀리 대전역의 네온사인이 깜빡인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온다. 철제 난간에 손을 얹은 민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공황과 분노가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내가 통제력을 잃고 있어. 안 돼. 이건 내 시나리오가 아니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마치 손가락으로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숨을 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통제의 언어를 꺼내들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물고만 있었다. 씹는 행미조차 그에게는 통제의 일종이었다.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하는 거야. 언제 피울지, 언제 뱉을지 내가 결정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넌 날 무너뜨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인 위태로운 균형 위의 목소리. 그는 수연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다. 수연이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수연이 떠나면 그는 공허 속으로 추락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공격했다. 두려움을 분노로 포장했다. 나는 늘 선택하는 쪽이야. 항상 그래왔어. 네가 떠나든 남든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거짓말이었다. 그는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반응했을 뿐이다. 상대가 떠나려 하면 붙잡고 상대가 다가오면 밀어냈다. 거리를 조절하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수연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명료했다. 그것이 민준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수연은 난간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코트는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은 담담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랐다. 수연은 지쳐 있었다. 2년 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지어온 시간.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문제일까? 내가 더 노력하면 그가 변할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 질문들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녹음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녹음을 들으며 그녀는 패턴을 발견했다. 민주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죄책감을 심고 자존감을 깎고 현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택은 네가 아니라 상황이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얼음처럼.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는 나를 필요로 했을 뿐이야. 그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그토록 피하던 현실 말이야. 넌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 민준아. 넌 늘 도망쳤을 뿐이야. 선택하는 척, 통제하는 척, 강한 척. 그게 전부였어.
민준의 손이 난간을 움켜쥐었다. 철저가 삐걱거렸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녀가 틀렸어. 나는 강해. 나는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닥쳐.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버려질까봐 두려웠는지. 수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등이 난간에 닿았다. 공간이 좁아지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난 다 알아. 왜냐면 넌 그걸 매일 내게 들이밀었으니까. 네 상처를, 네 과거를, 네 두려움을. 그걸 무기로 써서 날 붙잡았지. 수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깊고 차가운 분노였다. 날 떠나면 넌 나쁜 사람이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넌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잖아. 넌 네 상처를 방패로 삼고 내 죄책감을 칼로 썼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지.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그는 괴물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넌 한 번도 내 상처는 묻지 않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난 그 앞에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울었는지, 왜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왜 네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넌 관심이 없었어. 그냥 내가 네 곁에 있기만 하면 됐으니까. 내가 네 불안을 채워주기만 하면 됐으니까. 민준의 뇌리에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이 울던 날들. 그녀가 지쳐 보이던 순간들. 그녀가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뭐라고 했던가. 나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넌 나만 생각해. 그는 한 번도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늘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 그녀의 고통을 덮어버렸다. 수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넌 나르시스트야, 민준아.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칼날처럼.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르시스트. 그는 늘 그 단어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그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민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났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해리 증상이 시작됐다. 현실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자신의 몸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황 발작의 전조를 알아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졌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야? 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그는 자신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의 특징이었다. 과대한 자아상과 실제 자아의 괴리. 그는 늘 자신을 강하고 매력적이고 통제력 있는 사람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그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녹음 앱을 켰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 파일들을 증거로 남겨두었다. 언젠가 수연이 나를 떠나려 하면 이 파일들로 그녀가 나를 가스라이팅했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피해자 서사를 구축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자아상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최근 파일을 선택했다. 제목은 증거, 수연, 가스라이팅 1022.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정적이었다. 그러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근데 넌 내 전화 안 받았잖아.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 그 목소리, 그 어조. 그건 미안해. 회의 중이었어. 회의? 회의가 나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통제하려는 목소리, 상대를 압박하는 목소리. 넌 늘 그래. 네 일은 중요하고 내 감정은 안 중요하고.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으면 전화 받았겠지. 민준아, 그건 아니야. 그래, 변명이나 해. 넌 늘 변명만 하잖아. 민준의 손이 얼어붙었다. 인지부조화가 그의 뇌를 공격했다. 그는 이 대화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무시당한 사람이었다. 그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녹음 속에서 그는 가해자였다. 넌 이기적이야. 넌 날 이용만 해. 넌 인간이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렸다. 민주는 자신이 그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명백히 그의 목소리였다. 녹음이 멈췄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이건 부정. 나르시시즘의 방어 기제 중 첫 번째 단계.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정체성 전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야. 그 서사가 무너지면 그는 누구인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녹음 파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가 수연에게 한 말들이, 그가 수연을 몰아간 순간들이,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편집하고 왜곡하려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다른 파일도 재생했다. 넌 날 떠나면 후회할 거야. 넌 아무도 못 만나. 넌 문제투성이야. 투사.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것. 민주는 자신이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연에게 그 말을 했다. 내가 화낸 건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으니까야. 넌 왜 자꾸 나를 자극해? 책임전가. 자신의 감정을 상대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 민주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수연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난 사랑하는데 넌 날 이해 못해. 넌 공감 능력이 없어. 아이러니. 민주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의 감정을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수연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모든 파일이 똑같았다. 패턴이 명확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해자였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복잡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수연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아니면 자신의 자아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감정은 너무 뒤엉켜 있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물은 종종 자기연민이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 수연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연민이 스쳤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구원할 수 없어. 그녀는 오랜 시간 민준을 구원하려 했다. 그의 상처를 이해하려 했고, 그의 두려움을 달래려 했고, 그의 분노를 받아주려 했다. 하지만 구원은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민준 본인이 구원해야 했다. 넌 날 2년 동안 가스라이팅했어,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없이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샤워실에서, 출근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이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모아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넌 내가 문제라고, 내가 이상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매일 말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물에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친구를 만나면 날 버리고 가는 거냐고 했고, 내가 일을 하면 일이 나보다 중요하냐고 했고, 내가 웃으면 나한테는 왜 안 웃느냐고 했지.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분노였다. 정당한 분노. 그녀는 너무 오래 분노를 억눌렀다. 민준이 화를 낼까봐,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처음엔 나도 믿었어.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이해하면, 더 사랑하면 너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어. 넌 더 심해졌어.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본질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욕구는 끝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양보할수록 넌 더 많은 걸 요구했어. 끝이 없었어. 수연은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난 녹음하기 시작했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리고 알았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 자신도 놀랐다. 넌 아니라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지 부조화.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괴물이었다. 넌 모르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방어.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모르는 거야. 알아.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난 그걸 네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 난 내 감정에 책임을 졌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넌 나르시스트야, 민준아. 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 왜냐면 넌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넌 사람들을 도구로 봐. 네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 네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 네 불안을 잠재울 도구.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넌 이제 그걸 깨달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연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가 명확한 연민이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해. 왜냐면 깨달은 순간 넌 더 이상 예전의 네가 아니니까. 넌 선택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변할 것인지. 민주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의존. 여전히 그는 답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건 내가 정할 수 없어. 그건 네가 선택해야 해. 진짜 선택. 도망치지 않는 선택. 그녀는 돌아서서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를 떠나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난 간다, 민준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네가 변하길 바래. 너 자신을 위해서. 문이 열렸다.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수연은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민주는 홀로 남았다. 옥상은 고요했다. 바람만이 쉴 새 없이 불어왔다. 민주는 난간에 기대 선 채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은 점진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의 해체였다. 지금까지 그가 부축해온 모든 것,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어막이었다면, 진짜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한 연막이었다면,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스위스제. 아버지가 그의 25번째 생일에 준 것이었다. 시간을 쥐고 사는 남자가 되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민준의 뇌리에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는 늘 바빴다. 늘 일했다. 늘 부재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것을 했다. 공부를 잘했고, 상을 받았고, 모범생이 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주는 그 말을 내면화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가면했었다. 완벽한 아들, 완벽한 학생, 완벽한 연인. 하지만 가면 뒤에 그는 공허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다. 수연을, 그 전에 여자친구들을, 친구들을, 그들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웠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왜냐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으니까. 민주는 천천히 시계를 풀었다. 가죽 밴드가 손목에서 떨어졌다. 그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초침이 째깍거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하고 멈출 줄 몰랐다. 시간을 쥐고 사는 남자. 하지만 그는 시간을 쥔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시간에 쫓겼다.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의미 없어질까봐. 그는 늘 무언가를 통제하려 했다. 왜냐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는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그는 시계를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진짜 선택이었다. 통제를 놓는 것,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민주는 옥상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계단참에 울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천천히 내려갔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으로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금요일 밤이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것이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특별해. 나는 중요해. 사람들은 나를 봐야 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익명성이, 이 평범함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존재해도 돼. 그는 대전역을 향해 걸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움직이고 싶었다. 걸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수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넌 나르시스트야.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칼날처럼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그 말이 해방처럼 느껴졌다. 왜냐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 최소한 노력할 수 있으니까. 역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섰다. 전광판에 기차 시간표가 떠 있었다. 서울행, 부산행, 광주행, 목포행.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또다시 선택의 순간.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 순간에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해? 무엇이 정답이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주는 그 말을 내면화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가면했었다. 완벽한 아들, 완벽한 학생, 완벽한 연인. 하지만 가면 뒤에 그는 공허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다. 수연을, 그 전에 여자친구들을, 친구들을. 그들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웠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왜냐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으니까. 민주는 천천히 시계를 풀었다. 가죽 밴드가 손목에서 떨어졌다. 그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초침이 째깍거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하고 멈출 줄 몰랐다. 시간을 쥐고 사는 남자. 하지만 그는 시간을 쥔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시간에 쫓겼다.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의미 없어질까봐. 그는 늘 무언가를 통제하려 했다. 왜냐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는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그는 시계를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진짜 선택이었다. 통제를 놓는 것,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민주는 옥상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계단참에 울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천천히 내려갔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으로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금요일 밤이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것이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특별해. 나는 중요해. 사람들은 나를 봐야 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익명성이, 이 평범함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존재해도 돼. 그는 대전역을 향해 걸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움직이고 싶었다. 걸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수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넌 나르시스트야.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칼날처럼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그 말이 해방처럼 느껴졌다.
왜냐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 최소한 노력할 수 있으니까. 역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섰다. 전광판에 기차 시간표가 떠 있었다. 서울행, 부산행, 광주행, 목포행.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또다시 선택의 순간.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 순간에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해? 무엇이 정답이야? 실수하면 어떡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서 있었다. 급하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다. 가족들, 연인들, 혼자인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관찰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관찰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판단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네? 부럽다. 저 사람은 외로워 보이네? 나랑 비슷하네? 모든 것을 자신과 비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바라보았다. 판단 없이, 비교 없이. 저기 가는 중년 남자는 피곤해 보인다. 아마 긴 출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일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다. 저기 있는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여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남자가 웃는다. 그들은 서로를 본다. 진짜로 본다. 저기 혼자 앉아있는 노인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다.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일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중일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민준과 상관없다. 그들은 민준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이 깨달음이 민준에게는 충격이었다. 세상은 말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그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늘 남을 조종해야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나는 아버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완벽해야 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착해야 했다. 선생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 최고여야 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면을 쓰는 법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법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수연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완전해질 거라고. 나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해도 나는 채워지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그녀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녀가 진짜 나를 보면 그녀는 떠날 거야. 그 두려움이 늘 나를 지배했다. 그래서 나는 확인했다. 매일, 매 시간, 매 분,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그녀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내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원한 건 확인이었다. 내가 존재해도 되는가에 대한 끊는 확인. 그리고 그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나는 공격했다. 그것이 나의 방어 기제였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녀를 죄책감으로 묶었다. 나는 내 상처를 무기로 썼다. 나는 어릴 적 버림받았어. 그래서 너는 나를 이해해야 해.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넌 나를 또 버리는 거야. 나는 피해자 서사를 구축했다. 그것이 나의 방패였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없게 만드는 방패. 그는 상처받는 사람이야. 그를 이해해줘야 해.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 수연은 내 곁에 있으면서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다. 자신감을 잃었다. 친구들을 잃었다. 자기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면 그녀가 작아질수록 나는 커지는 것 같았으니까. 이것이 나르시시즘이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것.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것.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것. 나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다. 왜냐면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더 괴로워 미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녹음 파일 속에서, 수연의 눈 속에서,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아무리 시작이었다. 왜냐면 무너지기 전까지 나는 재건할 수 없으니까. 거짓 자아를 버리기 전까지 나는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민주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그는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 역 근처에서 아무데나 들어간 곳이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한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르시시스트다. 그 단어가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덜 아팠다. 그것은 더 이상 공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단이었다. 그리고 진단은 치료의 첫걸음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수연과의 순간들을, 자신이 한 말들을, 자신이 준 상처들을.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의 죄책감은 자기 연민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은 다시 타인에게 투사됐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하지만 지금의 죄책감은 달랐다. 이것은 책임감이었다. 내가 상처를 줬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무표정한 얼굴. 너는 누구냐?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조용히. 거울 속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주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질문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자극했다. 살아있다는 감각.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진짜로 살아있다고.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가 없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SNS 알림도 없었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것이 공포였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다. 프론트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직원이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이것이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하찮게 보네. 하지만 지금은 이해했다. 그 직원도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게 민주는 하루에 수십 명 만나는 손님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10월 초의 공기.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확장됐다. 산소가 혈액으로 퍼졌다. 나는 숨쉰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민주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이름 모를 카페. 그는 노트북 대신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강요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착취였다. 그는 멈췄다.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지난 6개월은 힘들었다. 그는 상담을 시작했다. 나르시시즘 성격장애 전문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다. 처음 몇 주는 지옥이었다. 저항이 엄청났다. 치료사가 그의 패턴을 지적할 때마다 그는 방어했다. 당신은 나를 몰라요. 당신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치료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반복적으로 그에게 거울을 들이댔다. 민준 씨,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날부터 그는 진짜로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탐구했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조건적 사랑. 네가 잘하면 사랑해줄게. 네가 완벽하면 인정해줄게. 그 메시지가 그의 핵심 신념이 됐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분석했다.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하게 보고 나중에는 끔찍하게 보는 것. 분리, 흑백 논리, 회색지대가 없는 사고. 그는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투사, 부정, 합리화, 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공감 능력의 결여. 치료자는 말했다. 민준 씨, 나르시시스트는 공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감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 말이 민준을 찔렀다. 그는 수연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해자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인정했다. 나는 가해자였다. 나는 상처를 주었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인정이 역설적으로 해방이었다. 왜냐면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민주는 다시 공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계속 썼다. 나는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외로움.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면 혼자 있을 때 그들은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니까. 하지만 민주는 배우고 있었다. 혼자 있는 법을.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처음에는 끔찍했다. 혼자 있으면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들이 그를 질식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질문들과 친해졌다. 답을 찾지 아니고 그저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면 뒤에 자신을, 진짜 자신을. 그는 자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진짜로 좋아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는 자신이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치유적이라는 걸. 그는 자신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늘 시끄러운 곳을 찾아다녔던 건 침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걸. 자기 발견. 그것이 그의 새로운 여정이었다. 카페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수연이 아니었다. 낯선 여자였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우연을 가장해 연결을 시도했을 것이다. 왜냐면 혼자 있는 게 두려웠으니까. 왜냐면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이전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공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교차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계속 썼다.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진다. 어떤 날은 내가 변했다고 느끼다가 어떤 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작은 위안. 그는 이런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길을 걷고 있었다. 저녁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수연.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의 내면에서 시간이 멈췄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걸었다. 하지만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남자. 그들은 웃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남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수연이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민주는 그 웃음을 알아봤다. 그는 그 웃음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수연은 그렇게 웃지 않았다. 질투가 밀려왔다. 뜨겁고 날카롭고 익숙한 감정.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조였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나 없이 행복해. 나는 대체 가능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멈췄다. 그리고 관찰했다. 자신의 감정을. 치료사가 가르쳐준 대로.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질투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나는 질투를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질투가 아니다. 그는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다르게. 그녀는 좋아 보였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것이었다. 안도. 그녀가 괜찮아서 다행이었다. 그가 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복했다.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구나.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상대가 나 없이 행복하면 분노한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상대가 나 없이도 괜찮기를 바란다. 민주는 수연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사랑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수연과 그 남자는 민준의 방향으로 걸어왔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을 보았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그는 현실을 직면하기로 했다. 수연이 그를 알아봤다. 그녀의 걸음이 잠깐 멈췄다. 민준도 멈췄다. 5미터 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놓여 있었다. 인연의 관계, 수많은 대화, 수많은 싸움, 수많은 상처, 침묵. 민주는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주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삼켰다. 이 순간은 그의 사죄를 위한 순간이 아니었다. 그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그를 중심으로 만든다. 수연이 괜찮아라고 말하거나 그를 용서하거나 그와 대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그 고갯짓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인정.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존중. 네 공간에. 네 새로운 삶을. 작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라움? 안도? 슬픔? 민주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의 의미는 민준에게는 명확했다. 인정. 네가 변했거나 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용서는 아니지만 놓아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작별. 잘 살아. 그들은 서로를 지나쳤다.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는 것. 더 이상 그녀의 공간에 침범하지 않는 것. 그는 계속 걸었다. 한 블럭, 두 블럭. 그러다 모퉁이를 돌아서 그는 벽에 기댔다. 그리고 울었다. 애도의 눈물이었다. 잃어버린 관대에 대한 눈물.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눈물.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놓아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자유로워졌다. 민주는 다시 대전에 왔다. 1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년 6개월 만이었다. 그는 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목시계. 그가 옥상 난간에 놓고 간 그 시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6개월 전 우편으로 그것을 받았다. 익명의 발신인. 아마도 건물 관리인이었을 것이다. 메모가 함께 있었다. 혹시 이게 당신 거라면. 민주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초침은 멈춰 있었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수리하지 않았다. 멈춘 채로 두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상징이었다. 통제를 멈춘 것, 시간을 붙잡으려는 시도를 멈춘 것. 하지만 오늘 그는 다짐한 게 있었다. 그는 역 건물로 들어가서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작은 가게였다. 노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배터리 교체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시계를 받아들고 검사했다. 좋은 시계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 잘 관리하셨네요. 아니요, 오히려 방치했죠.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노인은 그를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다. 방치하는 것도 관리의 일종이죠.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하니까. 10분 후 시계는 다시 작동했다. 째깍째깍 초침이 엄지겼다. 민주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1년 반 만이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다. 예전에 이 시계는 통제의 상징이었다. 시간을 쥐고 사는 남자. 하지만 이제 이 시계는 존재의 상징이었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다. 저항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흐른다. 그는 플랫폼으로 돌아왔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부산행. 민주는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그는 부산에 갈 일이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다. 6개월 전 그는 직장을 옮겼다. 예전 회사에는 그의 과거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었다.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고 너무 멀어지지 않고 직업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를 구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처럼 매력을 발산하려 하지 않는데도 예전처럼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왜냐면 그는 진짜였으니까. 가면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봤다. 기차가 출발했다. 도시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1년 반을 돌아봤다.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주 치료사를 만났다. 어떤 주는 진전이 있었고 어떤 주는 호퇴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공감 능력을 연습하고 있었다. 치료사가 준 과제가 있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의 뇌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조금씩 쉬워졌다. 어제 그는 동료가 회의에서 조용했던 것을 알아챘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그가 나를 무시하나?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던데?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 어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네요. 그럼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당신 파트 커버할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 순간 민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 누군가를 돕는 것이 좋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아도. 이것이 공감이구마.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 에필로그, 자유의 의미. 기차는 터널로 들어갔다. 어둠, 그리고 빛. 어둠, 그리고 빛.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집착하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떠올랐다. 특정 노래를 들을 때, 특정 장소를 지날 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기억이었다. 그가 지나온 길의 일부. 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 치료사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민주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예전에 그렇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혼자 있는 것.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삼키지 않았다. 그는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대화할 수 있었다. 넌 왜 여기 있니? 외로움은 대답했다. 네가 연결을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진짜 연결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연결.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사람들을 도구로 보지 않는 것. 사람들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 기차는 터널을 빠져나왔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주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푸르고 넓고 끝이 없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끊임없는 움직임. 민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변하고 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확실히. 그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다. 왜냐면 그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니까. 그는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그의 손목시계가 째깍거렸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다. 저항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흐른다. 기차는 계속 나아갔다. 레일 위를,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민준도 나아갔다. 자신의 길 위를,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여정 자체가 목적지였다.